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데일리 한국 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후 3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오늘 회동의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와 북핵, 국정운영 협력, 또 3당 대표 회동 일정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거 말고도 지금 당장 뭐 다음 주 5.18이기 때문에 5.18 기념식 지정곡이라든지 네.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연장 문제라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 회동에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20대 국회 협치가 어떻게 설정될 것이냐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만한 그런 그 모임이라고 아까 리포트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뭐 16년 만에 여소야 돼. 그렇죠. 그리고 사실 보면 또 거의 30년 만에 저 새로운 3당 체제가 이제 지금 들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게 전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그 야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많은 걸 전달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이 꾸준하게 갖고 왔던 국정 여러 가지 계획 아젠다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북핵 문제도 심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길어지더라도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 오늘 모임에서 무슨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무슨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일 지금 5월 18일 날 5.18 그 강주 민주화 기념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강주 민주항쟁에 대한 기념식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주 뜨거운 논란, 지금 발등에 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마 야당이 아마 대통령의 의중을 아마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의중이 확인이 된다면 대통령 의중이 만약에 지금 그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재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좀 바꿔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 야당 의견을 받아들이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결론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결론 그건 정도는 결론을 낼 거다. 그래서 오늘 회담을 예측을 하자면 제가 보기에 구체적인 알맹이가 과연 나오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법안 처리라든가 또 다른 현안, 야당이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알맹이는 좀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분위기가 어떠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7번째 야당 대표, 여야 대표들과 만나는 건데, 그다음 오늘은 이제 여소야대 이후에 첫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 신문에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그게 다 주목인데, 내일 아침 제목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통과 협치의 시동. 소통과 협치의 시동. 걸렸다. 이렇게 나오면서 구체적 알맹이는 좀 부족했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좋았다. 첫 출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는 나와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여당은 이제 노동 법안, 경제 법안 이런 걸 처리들을 많이 정부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장 지금 성과를 내고 싶은 게 하나는 이제 아까 임을 위한 행정권리 5.18 기념식 지정 그다음에 재창을 하자는 거죠. 또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의 분명한 진상규명과 문책 문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성의 있는 거를 한두 가지는 줘야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5.18 기념식 지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보수단체들이 또 반대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받아줘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 안에도 이번 올해에 대해서는 일단은 받아주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정착하는 문제를 더 검토하다든가 일단 그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세월호 특별법 이 문제는 이 지금 현재 당장 성경부 장관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이 성경부 장관 지금 국회에 가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든 뭐 여당은 뭐 옛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옥시가 뭐 제조 판매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현 정부에서 어쨌든 제대로 못한 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환경부 장관은 왜 재부채만의 일입니까?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 산자부 다 관련된 거니까 이런 관련된 거는 총리가 전문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거 지휘해야 이게 좀 풀립니다. 그래서 총리가 나서서 국가 상황의 책임을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총리가 진두지휘하면서 뭔가 해법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국회에서의 이러한 논의 결과에 잘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시 사태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으니까요. 잠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만 하면은 분석이 다 되던데 왜 안 됐냔 말이에요. 그것은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환자 기록이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안 하면 뭐 어디 가서 그분들이 합니까? 환자들이 어떻게 환자들 지금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만나셨어요? 제가 만나야 되니까 의사가 뭐 하고 다니셨는데 그 의사가 그 추적 관리를 하고 말이 안 있죠. 되는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제가 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말이 지금 저기 좀 논란에 기름을 좀 부은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야당에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또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이야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윤석유 환경부 장관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그러니까 이 의료 전문가도 아닌데 지금 피해자 그 환자들 만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2011년도에 가습제 살균제가 이번에 상당한 그 피해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은 정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사실 지금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건의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옥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이번에 구속된 그 의사를 서울대 교수를 통해서 나름대로 실험 결과를 뭐 조작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무장관으로서 이 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진정한 사과를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자신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피해가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부가 이렇게 사과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발뺌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이 모습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하셨는데 아마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제 말씀한 그 기조를 아마 강하게 이야기하실 것 같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 지금 현재 사실 이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대 그 국회 회기 내내 계속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지금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마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윤 장관 입장에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뒤짐지고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것까지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책임을 좀 이렇게 책임지는 발언 같은 정도 좀 필요했을 텐데.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그동안 왜 안 만났냐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동안 안 만난 건 당연히 잘못됐고 그다음 잘못됐으면 앞으로라도 환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당연히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을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그다음에 어떻든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이 잘못돼서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그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단순히 환경부 장관도 사과를 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총리 차원에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이런 분명한 대책을 앞으로 다시 재발을 방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김 본부장님께서는 소통과 협치의 시동이라고 내일 아침 신문 제목을 그렇게 좀 기대를 하셨는데 차 교수님도 어쨌든 신문기자 출신이시니까 제목도 좀 기대하실 것 같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나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목이 뽑힌 거 좋죠. 협치의 시동, 뭐 소통의 그 통로가 열렸다. 근데 지금 분위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뭐 냉정하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본다면 그렇게 이렇게 낙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서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때까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정개혁 아젠다에 대해서 이걸 좀 처리해 주십사하고 협력을 구하는 자리일 것 같고 야당은 야당대로 그동안의 그 불통의 국정 스타일을 바꿔달라. 그리고 또 현재는 또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아마 인책 문제까지도 아마 빠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면 과연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아무튼 오늘 이 여야 그 지도부를 만나셔서 대통령께서 조금은 좀 이때까지의 국정 스타일을 변화하고 뭔가 좀 길을 열고 듣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이 모여 앉아서 서로 그 견해차를 좁히는 노력을
해보자. 예.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성공적인 회담의 결과로 나오지 시도보다는 않을까. 조금 더 기대하는. 네. 그 아까 그렇게 내일 아침 제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바람이겠죠. 근데 이제 하나의 그 미리 어떻게 예측될까라고 우리 많이 언론에서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의 그 징후를 보고 예측을 하는데 네. 어저께 그 현규환 정무수석이 국회를 미리 이게 여야 회동하기 전에 국회를 방문한 건 좀 이례적이었어요. 방문한 건 좋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조율하면서 뭔가 이룰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니까. 근데 그 징후를 보면 두 갈래 가능성이 다 보였어요.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만난 뒤에 같이 대통령을 나도 모셔봤던 사람으로서 이신전심으로 통했다. 이신전심하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한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더민주의 또 반응은 또 다르게 나왔어요. 그렇죠. 왜 갑자기 뭐 불쑥 찾아왔느냐. 그래서 광주로 어저께 워크숍하러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 통화로 한 5분 정도 한 모양이에요. 근데 끝난 뒤에 당장 원내 대변인의 반응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쑥 연락 오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이 회담에 대해서 그게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또 반응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회담도 사실은 그렇게 하여튼 아까 이야기했지만 알맹이가 구체적인 나오기 어렵고 그렇게 좋게만은 나오지 않을 거다 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내일 아침 신문을 좀 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면은. 각 당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새누리당이 쇄신과 혁신이 없다. 그동안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조간을 보면요. 도로 침박당, 비박, 제3의 길을 가나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그 정치적 상상력이 아주 그 풀가동된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현재 아마 그런데 지금 당장 그 개연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지금 현재 이 총선 이후에 혁신하겠다, 반성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뉴스 포커스에도 저도 여러 번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뭔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것이 국민의 기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친박계가 밀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진석 당선자가 원내대표가 되고 난 뒤에 혁신위와 비대위를 따로 분리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혁신위가 사실은 상당한 권력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 비대위의 자문기구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아직까지 반성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이래가 제대로 혁신할 수 있겠어? 이것은 뭐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그럼 지금 아직도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가장 큰 개파라고는 친박계가 향후 당권을 장악하고 앞으로 나가서 차기 대선에서도 자신의 개파 후보를 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이제 커지고 있고 그것이 실제화될 것 같다. 왜? 친박계가 개파의 그러니까 의원수로는 최고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비박계나 이 새누리당 내에서 혁신을 바라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뭐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 깨고 나가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아주 지금 현재의 좌절감이 극대화된 표현이 지금 현재 제4당으로 나오는데 지금 당장은 현실화 가능성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과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양상으로 본다면 그것이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비판 나오는 상황에서요. 정진석 원내대표가요. 친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반응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로 침박당 아니냐, 친박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정진석 원내대표가 거의 그냥 부담을 느꼈는지 가소롭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표현은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권철련 상임고문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는데 뭐 권철련 상임고문의 말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즘에 새누리당의 이제 혁신을 제대로 안 하고 또 속도감 있게 진행을 못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난번에 총선 기간 그 백보드에 있던 한 방에 훅 간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총선 때 한 방에 훅 갔는데 진짜 지금은 또 이제 122석 얻어서 그래도 집권당이라고 이제 뭐 한 석밖에 차이 안 난다. 이제 의석 몇 사람 더 다시 재입당시키면 우리가 제1당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에도 진짜로 아까 소멸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한 방에 진짜 또 가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대선에서. 이게 뭐냐 하면 한 외국의 예를 들고 싶은데 캐나다 진보 보수당이라는 집권당이 있었는데 그게 1984년에
282석 중에 211석이라고 의석을 얻은 네네. 거대 여당이었어요. 네네. 근데 불과 10년 만에 93년에 집권당에서 당시 조직 분열, 그러니까 여기도 개파 대립이죠. 예. 개파 대립과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의석이 몇 석으로 줄지 아세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2석으로 줄었어요. 아니 거의 다 차지했던 거를 2석으로 줄어드는 네, 네. 거니까. 아. 거의 3분의 2 됐다가 2석이 됐다. 개파 갈등으로 그만큼 개파 갈등과 폭망할 경제적 수 있다라는 어려움, 거군요. 딱 여기가 상황이 가려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지금 개파 갈등과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지금 오히려 얼마나 답답했으면 막말을 하는 트럼프 현상 이런 또 필리핀에서 이런 뭔가 답답하니까 뭔가 이게 출구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집권당이 이런 데서 분명한 혁신의 모습을 네. 그리고 속도감 있게 보여주지 못하면 진짜 새누리당이 이 포말 정당으로 가는 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혁신의 내용도 분명해야 되고 속도가 있어야 진행하고 진짜 지금 대선 주자가 고갈됐는데 이걸 당을 진짜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해내고 치열하게 만들어내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 뭐 대선 주자도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없는데 지금 한쪽으로 친박계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무게중심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데 바로 중심줄을 잡아줄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주목받는 분이 김무성 전 대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상시 자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그저께입니까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하고 만나서 뭐 지금 남경필 지사 이야기는 이번에 총선 때 고생한 거 뭐 격려하기 위해서 만찬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남경필 지사가 지금 오늘 또 보도가 된 거 보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 또 내각제를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연정을 넘어서 내각제까지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걸 하면서 남경필 지사가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지금 다시 또 급부상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 아직 그래도 상당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두 사람이 만났다. 두 사람도 다 지금 이제 비박계로 분류되는 분들인데 이런 상황을 본다면 김무성 대표가 뭔가 지금 역할을 하려고 지금 서서히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나시고 난 뒤에 저는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끝날 때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계속 좀 역할을 안 하고 계속 이선에 물러나 계실 거라고 봤는데 왜 그럼 지금 움직이느냐. 지금 당이 도로 친박당으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비박계에서 뭔가 이게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구심점이 없다. 그럼 나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행동을 재개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과연 김무성 대표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자기 대선 주자를 지금 자기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걸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란다면 본인이 만약에 저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당을 진짜 구할 것 같고 보수 정당을 보수 정당을 정권 창출을 위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좀 살신성 있는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어떤 형태로 가능할까요? 내가 킹이 아니라 한 번 더 킹메이커 할게. 내가 대권의 꿈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보수정당, 우리 새누리당을 제대로 만드는데 내가 앞장서 볼게. 이런 식의 선언을 한다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나설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총선 공천의 잘못은 진박이 주도했지만 마지막에 옥새 갖고 나르샤 뭐 이렇게 하면서 개파 갈등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본인도 일조했거든요. 그리고 총선 참패 당 대표 책임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국회의원이니까 국회 활동을 해야 돼요. 국회에 결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자기의 대권의 의지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활동은 연말 이후에 동장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 그래도 그게 다른 사람들이 하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도 새누리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박근혜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닐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위기를 수습을 했거든요. 그게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지도자가 다 고갈됐으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들어내는데 세대 교체 대결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남원정 외에도 남경필 지사, 원희룡 지사, 정병국 의원 외에도 뭐 어저께 보니까 정우택 의원도 대권 도전을 사실상 밝혔더라고요. 보니까 당권 그리고 그게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의와 국회의장은 탈당해서 지금 제3지대를 검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한국의 비전이라고 하는 또 싱크탱크 만든다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권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을 한 명도 못 낸 광주까지 가서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이 소식도 허승아 앵커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지난 총선에서 참패를 안긴 호남을 찾았습니다. 당선인들은 한 목소리로 경청과 반성을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호된 채찍질을 하신 호남 민심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빌고 경청하고 그리고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하러 온 것입니다. 당초 목 수술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워크숍 불참을 예고했던 김종인 대표도 함께 자리를 해 고토 회복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이 주춤한 사이 더민주가 격차를 좁히며 반등한 상황인데요. 김 대표는 경제정당을 고리로 집권 플랜에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터 집권을 하기 위한 경제 플랜을 어떻게 제대로 짜서 바로 집권을 했을 때 실행을 할 수 있는가를 참 노력들을 하셔서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대회 내려가서 했는데 광주에서 쓴소리만 좀 듣고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렇죠. 답을 못 내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어떻든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네. 그전에 새누리당도 막 선거 막판에 뭐 사죄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소리 들어주셨는데 네. 그것도 선거 전에 좀 평소에 잘하지 예. 이렇게 가는데 네. 아마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 내년에 이제 또 학생으로 말하면 내년 본고사를 앞두고 예. 진짜 제일 내가 약한 과목이 뭔가 해서 또 심장부 아닙니까? 예. 거기 가서 이제 좀 잘해보겠다고 이제 하는 뭐 늦게라도 하는 예. 건 좋은데 예. 거기 가서 뭐 어떤 뭐 또 누가 이제 거기에 오피니언 리더가 이야기하니까 누가 또 약간 하품을 하고 해서 왜 여기서 하품을 하느냐? 그렇죠. 뭐 이런 지적도 받고 뭐 하여튼 쓴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네. 꾸준하게 거기 가서 이제 마음을 얻는 작업을 해야 되고 예. 크게는 더민주가 집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광주의 민심을 얻는데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하려면 광주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많은 의석을 배출해준 부산이라든가 예. 다구 이런 데 가서도 그 정지 작업을 열심히 하고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치냐면 우리 지역의 주요 지도자가 거기에 있느냐. 네. 더민주의 호남 출신 진짜 대권 주자급 민사들을 잘 키워내는 작업을 작업도. 그걸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문제는 경제야. 네. 계속 강조 다시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가 사실 이번 한 4개월 정도 지금 당권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도 그러면 지금 8월 달에 물러나시고 난 뒤에 그럼 역할을 뭘로 할 것인가? 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김종인 대표가 대선까지 충분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 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 또 중요하지만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 경제능력. 예. 아까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셨지만 강주 민심도 바라는 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수권 정당, 그렇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정책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종인 대표가 어제 자신은 나름대로 이 경제 이슈를 아젠다 세팅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아젠다를 갖고 원내에서 입법화시키고 정책화시키는 그래서 당의 투톱이 한 명은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이슈를 만들어내고 한 명은 다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 분담으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지금 당의 이 체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상황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경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병환 정책위의장하고요. 새누리당 김광림 신임 정책위원장이 재정경제 포럼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왜 더민주 쏙 빼놓고 두 분들만 이렇게 한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국회 여러 가지 의원들 연구 단체를 사실상 만드는 건데 연구 단체를 만들어도 이제 국회에서 지원을 해줘요. 일단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발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발의를 하는 건데 당시 이제 정책의장하고 이제 김광림 신임 정책의장, 국민의당의 장병환 전 정책위 이제 물러나는 정책의장입니다. 물러나게 되죠. 근데 둘 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여서처 장관,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당시부터 잘 아는 관료 시절부터 잘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뜻 맞춰서 야, 우리 경제 살리는 데는 우리가 정당을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고 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갖자. 이러면서 꾸준히 하는데 여기에 이제 더민주도 곧 참여하게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각 당 소속들이 다 주로 참여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비공식적 모임이지만 이런 식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모습이고 20대 국회는 이러한 좀 새로운 경제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말에요. 19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잠깐 남아서 다른 얘기를 좀 잠깐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작별의 아쉬움일까 싶은데 마지막 상임위 자리에서요. 낙천, 낙선으로 20대 총선 함께하지 못한 의원들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발언이니까 그냥 마무리 발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방위원회만 4년을 쭉 했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부분 도와주시고 뭐 염려해 주셔서 그래도 꽤 알찬 4년의 의정활동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장관님을 비롯해서 군인 분들께 전해드리고요. 또 제가 성격이 별로 좀 부드럽지 않아서 저 때문에 조금 마음을 상하셨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고 사과해 주시면 사과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존경하는 김광진 의원님께서 국방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특히 젊은 장병들의 사기 복지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발전 위해서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지난 3일 국방위에서 이제 김광진 의원이 마지막 발언했던 건데 어제는 또 국토위죠. 국토위에서 국토위 소속 이미영 의원이 이제 낙천하지 않았습니까? 공천을 못 받아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의원 이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좀 당부하는 발언을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강호인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튼 뭐 주신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말끝을 흐리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그 이미경 의원이 사실 5선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20년을 의정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이 강호인 장관은 물론 이 국토부 출신은 아닙니다. 이 기획재정부 출신인데 아마 이미경 의원이 의정 활동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숱하게 여러 번 뭐 부딪히고 만나고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 따가운 질책도 받고 그러나 또 아주 건전한 정책 제안도 받고 그런 또 조언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앉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의원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말끝을 흐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국무위원이 이 지금 국회에 가서 이 지금 물러난 의원을 이 답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장면이 누구는 그렇게 심약해서 장관 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장관이 그래도 이 야당 의원이 떠나는 데 대해서 그렇게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가슴이 뭉클하다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상당히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을 국민민복을 위한 여러 가지 민생을 살피는데도 좀 따뜻한 마음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한 20년 우리가 그 국회 취재를 우리 오랫동안 했지만 그렇게 장관이 떠나가는 의원을 아까 근데 이제 이미경 의원이 여성으로서 떠나가면서 그동안 국토부 장관과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말을 먼저 했더라고요. 하니까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동안의 생각이 나서 이제 그랬을 텐데 진짜 이제 그러한 눈물과 따스함이 바로 이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훈훈한 모습은 좀 울컥하더라도 보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